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술 혁신뿐만이 아니라 효율적인 제도 가설에서는 영국 산업혁명의 가장 큰 것은 효율적인 제도가 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제도의 종류가 사실 영국의 산업혁명 때만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절대주의 시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절대주의 시대에 수많은 300개, 400개 되는 수많은 봉건 영주들이 통치하던 봉건제 사회로부터 이제 이걸 다 통일하는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사회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통치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화폐가 통일이 돼요. 이제 통치자가 하나니까. 요새 왕자의 게임 열심히 봐요? 왕자의 게임, 미국 드라마. 거기 보면 7왕국이 있어. 그걸 전부 통치하는 왕은 누가 하느냐 이거지. 근데 사실 그 7왕국 안에도 북부가 있는데 북부에도 여러 봉건 영주들이 있죠. 윈터펠, 북부의 지배자인데 이렇게 수많은 공국으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의 통일하면 화폐가 통일되는 거예요. 도량형이 통일돼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지방마다 도량형이 달랐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봉건 영주들이 전부 다 통행세를 받았어요. 그걸 내지 관세라 그래요. 관세라는 게 국가가 국가를 통과하면 내는 게 관세잖아요. 내지라는 건 뭐야? 보통 국가들이 바다를 경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봉건 시대에는 같은 국내 안에서도 그 지역 경계만 지나가면 우리나라 치면 뭐 관악구에서 동작구로 가면 또 세금 내는 거야. 관세, 통행세를 내는 거야. 이게 다 없어지는 거야. 왜? 이제 왕은 하나니까. 이게 얼마나 상업을 발전시키고 도움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효율적인 제도 중에 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확립된다 그랬죠. 이것도 하나의 제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가장 돈 많이 벌는 쪽으로 업종을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양을 키웠다가 또 밀을 재배했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또 영국의 농민을 부유하게 만든 거니까 이것도 제도죠. 그 다음에 지금 살펴본 공장이 확산된 거. 또 막스는 공장이라는 개념을 더 강조했지만 제도적으로 볼 때는 주식회사의 등장이에요. 막스는 생산 방식이 임금과 노동자가 분리되는 공장에 주목을 했어요. 근데 그 공장들이 사실 나중에 다 주식회사 형태로 발전되면서 훨씬 더 큰 자본을 끌어들이기가 유리한 구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의 출현. 그 다음에 더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의 자유무역체제의 구축.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영국은 자기네 영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해조례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하고 18세기에 전쟁을 3번이나 했어요. 그 항해조례의 내용은 뭐냐? 결국 자국의 해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과 영국 식민지 간의 무역은 영국 배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중개 무역을 견제한 거죠. 이게 다 보호 무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스스로 철폐를 해요. 공물법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면서 정권을 잡은 청교도들이 주로 젠트리 계층이 많았어요. 젠트리 계층이라는 것은 신흥 대농을 경영하는 부호들을 말해요. 이 젠트리 계층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영국 곡물 가격을 올리려고 수출은 할 수 있고 수입은 못하게 막았어요. 그게 곡물법이에요. 그걸 철폐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효율적인 제도들이 출현하면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 가설의 핵심은 뭐냐면 막스의 착취 가설도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슌페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강조한 기술 혁신 때문에 산업혁명이 왔다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영국이 산업혁명을 했다. 그리고 효율적인 제도라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절대주의 시대에 일부 형성되고 또 일부는
중상주의 시대에 인클로즈 운동을 통해 형성되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제도라는 건 천천히 변하니까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이런 제도들 때문에 발전한 것이다. 특히 영국의 산업혁명기에 주목할 만한 제도는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먼저 연속적 기술 혁신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정을 하는데 어떻게 부정을 하냐면 사실 아크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발명가이긴 하지만 동시에 기업가예요. 그 사람들은 다 발명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면방직 공장 사장이에요. 제임스 와트 마찬가지고 스티븐슨 마찬가지예요. 스티븐슨 트레비식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기차를 발명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개량된 기차들이 등장했는데 그때 그 대회에서 스티븐슨의 로켓호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철도 최초의 영국의 철도의 납품 회사로 로켓호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철도 차량 제작 회사 사장이에요, 스티븐슨.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금속 활자의 최초의 발전 구텐베르크 역시 인쇄소 사장이에요. 구텐베르크 인쇄소 사장이에요. 물론 6년 있다 망했어요. 아무튼 한 사람이 발명가의 측면이 있고 회사 사장의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지만 직장에 가면 사장이고 과장이고 하듯이 양쪽 측면이 다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전부 그 발명가의 측면을 강조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항해 시대의 콜럼버스는 지리적 발견한 항해자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런데 콜럼버스만한 기업가가 어디 있어요? 요새로 치면 모험 자본가예요. 콜럼버스 자신이 상당한 천문학적 지식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둘레를 계산을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 정도 식량을 실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인도에 도착할 거라고 확신을 한 거죠. 그 계산이 좀 틀렸어요. 너무 작게 계산을 한 거야.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가도 육지가 안 나타났고 나타난 게 결국 인도가 아니었죠. 콜럼버스는 자기가 과학자예요. 그런 동시에 모험 자본가예요. 여기에 필요한 배 세척과 선원들을 월급을 줄 돈을 자기는 없으니까 그 돈을 당시에 가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왕들밖에 없어. 왕들한테 가가지고 왜? 왕들은 투자했다가 손해봐도 그냥 그만이니까 그 정도 손해봐도 끝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왕한테 가서 투자해라. 10년을 쫓아다니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와 영국과 프랑스를 돌아다니면서 왕들한테 투자할 걸 권유했어요. 결국 스페인의 여왕이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업가예요, 사업가. 4차례에 걸친 신대륙에 갔었어요. 그래서 사탕수수를 심고 그것 때문에 카리브해 일대가 설탕 제조 기지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사업가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항해자, 지리적 발견을 한 항해자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다른 모습은 사업가입니다. 기업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돈 벌 목적만 가지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기업가랑 좀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기업가들이 하는 활동을 다 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돈을 모집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 기술 혁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앙트로프로너십이 있는 기술자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을 끊임없이 추구를 했다는 것. 그 기업의 출현입니다. 특히 산업혁명이 완수된 1830, 40년대는 어떤 해냐면 영국의 회사법이 개정된 해예요.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60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최초의 주식회사라고 했죠. 이 주식회사 제도라는 것은 남의 자본을 끌어모아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만드는 거 굉장히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영국 동인도 회사보다 2년 늦게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10배가 되는 자본금을 모았고 그래가지고 200년 동안 세계 최대 기업이었고 자그마치 1,500척이나 되는 배를 건조한 어마어마한 해운 회사예요.
그렇게 주식회사 제도가 일찍 생겨났는데 항상 좋은 게 생겨나면요 나쁜 것들이 생겨나. 나쁜 녀석들이 생겨나요. 그래가지고 버블 컴퍼니들이 생겨나요. 버블 컴퍼니가 뭐냐면 주식회사로 돈을 버는 걸 보고 실제 회사를 잘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한테 홍보만 열심히 해가지고 주식을 많이 팔아먹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 같은 그 사우스시라고 남해 회사예요. 사우스시 컴퍼니. 이런 회사들이 그다음에 미시시피 미국의 미시시피 지역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주식을 많이 팔아먹었는데 여러분 그 돈과 힘 그걸 보면서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버블 컴퍼니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버블은 터지면 아무것도 흔적도 없어요. 회사가 엉망진창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사람들은 그 회사가 진짜인지 가볼 도리가 없어. 그 회사가 홍보하는 것만 믿어. 그리고 너도 나도 투자를 해. 과열되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돈 된다고 더 사람들이 몰려. 그래 주식이 엄청 가격이 올랐을 때 회사는 망해버려. 그런 이 거품이 터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영국이 1720년에 버블 액트를 만들어요. 주식회사를 만들려면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제도가 생겨났지만 확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100년이 흐릅니다. 100년 동안은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가 많이 생기고 이제 주주들도 똑똑해지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도 생겨나고 때가 무르익어서 영국에서 이제 1825년에 이 버블 액트를 폐지합니다. 그 회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 회사법을 별칭이 버블 액트였어요. 회사법을 개칭을 해가지고 이제 주식회사 설립 요건을 쉽게 해줘요. 옛날 같은 부작용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식회사가 만드는 게 쉬워졌으니까 돈 모금하는 게 쉽죠. 그러니까 더 회사가 확산되죠. 그래가지고 1844년에는 이제 등록만 하면 돼. 옛날 허가를 받아야 됐는데 허가제였는데 이제 등록제로 바뀌고 등록만 하면 되니까 회사가 급속하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1830~40년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이 회사법이 개정되면서 주식회사가 확 늘어나면서 기업의 숫자가 증가하는 시기. 이걸 우리가 산업혁명 완성 시기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산업혁명을 그냥 단순한 기술 혁신만으로 보기에는 그 외의 조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도 가설에서는 이런 새로운 제도들의 변화가 산업혁명을 이끄는데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본 리얼 퍼거슨의 보면 그 화폐 부문의 혁신, 채권 시장의 탄생, 그리고 유한 책임회사의 출현, 그리고 이 주식들, 채권들이 많이 생기니까 주식 시장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산업혁명의 원인은 기술혁신이 아니라 이 제도의 변화, 그 중에서 특히 주식회사 제도의 변화, 이런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